방금 훌륭한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유일한입니다. 제가 별명이 강남의 채불암입니다. 채불암처럼 보이시나요? 사실은 제가 이 몸이 많았었는데 만날 때마다 저보고 채불암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채불암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강남의 채불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2여 년간 이 정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대학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정보 홍수 시대, 이 홍수 시대의 정보 다이어트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슬기로운 정보 생활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가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부작용이 있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보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히 정보 홍수 시대, 정보 폭포수 시대입니다. 부동산 정보, 음식 정보, 연애 정보, 의학 정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스티븐 로젠바움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큐레이터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수도처럼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보가 소방호수처럼 확 뿌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의 줄리 홈스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름하여 정보 비만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 다이어트를 해야만이 슬기롭고 건강한 정보 생활을 할 수 있다. 현대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역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페이크 뉴스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다 더 나아가서 허위 조작 정보, 소위 정보를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조작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또 더 있죠. 역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를 괴롭히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역정보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총칭해서 사악한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 사악한 정보는 우리의 정신건강과 정보 생활에 막대한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부지불식하네. 그래서 여러분도 간혹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악한 정보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수시로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길잡이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본래적 속성은 선지입니다. 먼저 안다는 거죠. 왜 먼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사회입니다.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안내견이자 등불입니다. 안내견이자 등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 사회를 살아가는 이 정보가 안내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은 선동적인 용어로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선동적 용어로 변질을 하고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가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나 유튜브로 다 찍습니다. 저도 뭐 한 대여섯 편 유튜브를 찍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의 민주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보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명색이 저도 교수인데 교수라고 해서 얘기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느 언론기관이 얘기하면 그래 그 언론기관은 좀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맞을 거야. 지금은 그러신가요? 제 집사람부터도 어떤 때는 안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당신 말이 그래? 아니야 스마트폰 봐야지. 스마트폰 보니까 당신 말이 이거 틀렸는데?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그만큼 정보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중심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보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과부하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정보 과부하 가설이라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건강 정보, 의료 정보, 음식 정보도 뭐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소화 못 시키죠. 우리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가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피로해지죠. 뇌가 피로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보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국가적인 정보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9.11 뉴욕 테러가 됩니다. 이 정보 실패 문제를 좀 더 개인적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정보를, 세상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죠. 그런데 성급하거나 어설프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판단하면 또 다른 개인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제 주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국내 국지의 건설회사를 다녔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니까 당연히 정보가,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 지금 아파트 수십억이 가는 반포에 살았습니다.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90년대에 부동산이 좀 뜬다고 그걸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그걸로 또 끝냈으면 괜찮은데 뭘 했어요? 주식이 뜬다고 몽땅 주식에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식이 나중에 폭락해가지고 그 친구는 폭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7,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집사람이 피아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어설프고 성급한 정보 수집과 성급한 정보 판단이 개인에게도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5가지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손절매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한테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몇 가지만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연예정보? 뭐 살아가시는데 연예정보 뭐 그렇게 도움되나요? 그거 뭐 모른다고 해서 뭐 인생 사는데 무슨 그 연예정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관심 가지니까 누가 돈을 법니까? 그 관련된 회사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요새는 여성분들도 뭐 골프를 많이 치시긴 한데 골프 정보,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골프 치는 과정에서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치면 드라이버가 많이 나간다더라. 뭐 미켈슨은 이렇게 치면 퍼팅이 잘 들어간다더라. 뭐 퍼터는 이런 퍼터를 사면 그 퍼팅이 잘 들어간다더라. 퍼터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서투른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고. 연장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을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풍수 여러분 아시죠? 풍수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자청용, 우백호, 혈, 뭐 안장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어설프게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반풍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 체 하면 집안을 망친다 하는 것을 비유하는 의미에서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무정보 상팔자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직 생활을 할 때 인사에 관한 정보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듣기 싫은데 억지로 부하 직원들이 와서 얘기해서 할 수 없이 들은 경우도 있었는데 인사 정보는 맞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것을 저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도통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도통신?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들이 복도 저 끝에 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인사 얘기합니다. 아, 우리 부장님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어디 상무로 갈 거야. 우리 상무님은 이번에 어디 저 자회사 어디 사장으로 갈 거야. 막 복도통신에서 인사를 다 합니다. 다 만들어냅니다. 제 경험으로는 맞는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업무만 방해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하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인사정보 나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또 너희들도 그 생각할 동안에 인사정보에 관심 기울이고 쓸데없이 그런 생각하는 동안에 업무나 전념해라. 그것이 오히려 너 출세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일로를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일로가 너무 좁습니다. 남의 생각을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심리학적으로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한두 가지 아는 사실을 가지고 절대적 진리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남의 얘기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우깁니다. 사이로를 좀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생각의 균형을 가져오죠.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야 내 사일로에 집어넣죠. 그런데 제가 많은 모임을 하지만 모임 시작하자마자 3분만 지나면 안 듣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집중 안 합니다. 심지어 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화가 나죠. 한 대 패주고 싶기도 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야 거기서 가치 있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그만큼 유익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는 닫고 입만 열고 있습니다. 귀는 닫고 입만 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하이얼 그룹의 가정그룹입니다. 장루이민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회장쯤 되면 정보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보도 있고 또 부하 상무나 뭐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장한테 아부한다고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정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 회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는 직원들이 하는 한마디, 사소한 하나의 행동, 그거를 보고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한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보 채널이 많아서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직원들이 던지는 한마디, 직원들이 행동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 그런 것이 나한테는 귀중한 정보다. 그걸 가지고 회사에 나는 트렌드를 파악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를 입수하면 좀 의구심을 갖자. 여러분들 카톡에 많은 정보 받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 카톡에 받은 정보 한번 확인해 보거나 또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검증해 보신 적 아마 제 기억에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어쩌면은 뭐 정보 받으면은 받자마자 이거 최신 뉴스다 해가지고 그냥 퍼뜨리기 바쁜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정보는 오늘날에 와서 정보는 1등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빨리 알면 돈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가 귀한 시절에는 정보를 먼저 알면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대표적인데 정보를 좀 빨리 알아서 떼돈을 벌었던 그런 그룹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아닙니다. 이 미사일처럼 빠른 정보 이런 시대에서는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입수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성 정보를 철저히 배격했던 사람입니다. 정보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내가 정보 큐레이터가 되자. 제가 몹시 안타까운 것이 저는 스스로 손품을 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뛰어다녀야 됐죠. 지금은 손품을 팔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서 플랫폼 업체, 쿠팡이나 뭐 숙박 예약업소 맡깁니다. 맡기면 돈 안 듭니까? 돈 더 줘야죠. 편리하긴 하죠, 조금.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직접 저 호텔 찾아서 내가 예약하면 돈도 좀 절약되고 나의 지식도 되잖아요. 내가 큐레이터가 돼야 되겠다. 이 문제는 뭔가 하면 플랫폼 업체나 그런 예약을 대행해 주는 업체에 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죠. 나는 노예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서 만들어 놓는 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보화 시대, 디지털 정보 시대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큐레이터가 돼야 됩니다. 그 큐레이터가 되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보거나 조금 메모를 해두면 그게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가 설명하는 것을 메모하는 학생하고 그러니까 노트에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노트북에다가 찍는 학생, 영어로는 랩탑이죠. 노트북에 찍는 학생하고 성적을 비교해봤더니 누가 좋았을 것 같습니까? 첨단 기기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이 아니고 교수 얘기한 것을 메모지에 받아 적은 노트에 받아 적은 학생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 다이어트에 필요한 5가지 방책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정보 다이어트를 생활화해서 슬기로운 정보 생활을 영위했으면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